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기초 자료 수집과 인사평가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1번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련된 개념도 쭉쭉 했으니까 여기 문제는 좀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볼게요. 직무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맞는 거 물어봤습니다. 그쵸? 1번 요소비교법 정답 몇 번? 1번이네요. 그때 했죠. 강제할당법과 중요사건기술법, 행동기준평가법, 체크리스트법 요 네 가지는 모두 다 뭐냐면요. 직무평가 방법이 아니라 요거는 사람을 평가하는 인사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제할당법은 예전에 한번 했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인가 한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사건기술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회사의 좀 그 뭐죠? 좀 그 회사의 전략과 부합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행동들을 좀 주로 정리를 좀 해놓거나 혹은 그 사람의 조금 굉장히 어떤 행동들 중에 좀 회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들을 주로 정리를 해놨다가 그 중요 사건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중요사건 기술법이고요. 행동기준평가법은 중요사건 기술법과 그 다음에 그 분류법을 합쳐 놓은 건데요. 그 사람들의 중요 어떤 기술들을 쭉 해놓고 그걸 등급을 매겨놔요. 그래서 거기서 체크를 하면 그 점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게 그게 행동기준평가법입니다. 참고로 행동기준평가법은 한글보다는 영어로 더 유명해요. BARS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 체크해놓고 체크리스트법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쭉 보고 맞는 것만 체크해가는 거죠. 오케이. 자, 172번 한번 봅시다. 자, 직무평가와 관련된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1번,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상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 틀렸고 2번, 직무평가는 현재 직무수행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직무수행 방식의 장단점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쉽게 말하면 서열 결정하는 거죠. 서열 결정. 그래서 틀렸네요. 3번, 서열법은 직무의 수가 많고 직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 적절한 평가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4번, 분류법은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하는 거다. 제가 뭐라 그랬죠? 기준 직무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요소 비교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했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마지막 5번.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활용하며 직무평가의 결과는 직무급 산정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직무평가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요걸 바탕으로 직무평가를 하고요. 직무평가를 하면 직무의 서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임금을 많이 주고 아닌 거는 적게 주는 걸 우리는 그걸 직무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5번. 자, 273번 한번 볼게요. 직무평가 방법에는 분류법, 서열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총 4가지가 있다. 그렇죠. 이제 많이 했죠, 여러분. 이 4가지. 자, 이 방법들은 성격상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 즉 뭡니까? 여러분, 계량적 방법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통계나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 비계량적 방법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직무대 기준, 또한 직무대 기준 그리고 직무대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계량적 방법이면서 직무와 직무를 평가하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잠깐 정리하면 여기에서 점수법과 요소비교법 요 두 개가 계량적 방법이고요. 두 번째 분류법과 서열법이 이게 비계량적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계량적 방법이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때 직무 대 직무, 직무와 직무를 평가하는 게 그게 뭐냐? 요소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왜 쌤 요소비교법은 직무 대 직무를 평가해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준 직무라는 걸 해놓고 요 기준 직무와 다른 직무를 비교 평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직무 대 직무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274번 들어가 볼게요.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맞는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1번, 직무평가의 목적은 조직에 필요한 직무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겠다. 뭐 말은 그럴싸한데 틀렸죠. 직무평가는 뭡니까? 직무의 단순 서열 결정입니다. 그쵸? 2번, 직무급을 도입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그렇죠. 직무평가가 되어야만이 직무의 서열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난이도가 높은 거는 높은 임금, 난이도가 낮은 건 적은 임금이니까 이게 맞네요. 정답 몇 번? 2번. 3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요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직무 기술서가 아니라 인적 요건 중심으로 많이 했네. 뭡니까 이제? 명세서죠. 직무 명세서.
그다음 4번 서열법은 직무를 세부 요소로 구분해서 직무들의 상대 가치를 판단한다. 일단 직무들의 상대 가치를 판단하는 거 맞는데 세부 요소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직무를 세부 요소로 구분해서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요. 대표적으로 요 말에 딱 해당하는 거는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어요. 5번 사전에 등급이나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게 직무를 판정하는 건 요소 비교법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분류법에 해당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5번 볼게요. 자,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물었습니다. 자, 1번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는 직무 분석의 결과물이다. 정확하게 맞네요. 정답 1번. 2번 직무 분석 방법에는 분류법, 요소 비교법, 점수법, 서열법 이제 많이 했네. 이건 전부 다 직무 분석 방법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직무 평가 방법. 그래서 틀렸죠. 틀렸고. 3번 직무 기술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여러분 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능력은 뭐예요? 이거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인적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요건 중심의 기술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기술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명세서였죠. 자, 4번 직무평가 방법에는 관찰법, 질문지법, 중요사건법, 면접법 등이 있다. 그렇죠? 관찰법, 질문지법, 중요사건법, 면접법은 다 뭡니까? 평가가 아니라 직무 분석 방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5번 수행하는 과업의 수와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수평적 직무 확대를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 직무 설계랑도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건 직무 충실화가 아니라 그건 뭐라고 하냐? 직무 확대라고 합니다. 나중에 직무 재설계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아무래도 직무 차원이다 보니까 그 뒤쪽 것도 함께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에 문제들이 있죠. 오케이.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좋아요. 자, 276번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제시된 직무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무 재설계 가면 한번 할 것 같은데 미리 한번 해보죠. 이거는. 자, 핵심 직무 특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해크맨과 올뎀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요. 잘 봐요. 우선 자, 기술의 다양성, 그다음 과업의 정체성, 그다음 과업의 중요성. 요 세 가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율성과 그다음 마지막 피드백. 자, 요 다섯 가지를 해크맨과 올뎀이라는 사람이 직무 특성 이론에서 핵심 직무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요거.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개인의 심리에 의미감을 주고요. 의미성.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고요. 자율성은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요. 마지막 피드백은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잘못과 잘한 점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지식의 확대에 연결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만약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그 결과 변수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티베이션이 올라가고요. 동기부여가 올라가고요. 또 뭡니까? 그렇죠. 회사의 이직률이 줄어들고 또 생산성도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해크맨과 올뎀은 여기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성장 욕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잘 봐요. 자, 이제 전체 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술의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현재 그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얼마나 다양한 내 그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걸 기술의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과업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전체 일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전체에서 과업에서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 그 내가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과업의 정체성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 과업의 중요성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닌 타인에게 혹은 회사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핵심 직무 특성에서 첫 번째 1, 2, 3에 해당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잘 구성이 되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에서 굉장한 의미감을 찾는다라고 해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율성을 많이 주게 되면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뭡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피드백해 준다면요. 그걸 통해서 잘한 거는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못한 거는 그렇죠. 수정, 보완, 발전시키니까 그 사람의 일종의 노하우가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이렇게 의미감과 책임감과 지식에 영향을 줘서 결국 이것들이 잘 조화가 된다면 회사의 동기부여와 이직률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증가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게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걸 다 잘해주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개인의 성장 욕구, 굉장히 어떤 욕구, 내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런 거를 강하게 해주면 좋고 반면에 개인의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너무 강하게 해주면 오히려 부담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때는 개인의 성장 욕구가 낮을 때는 이런 것들의 정도를 낮춰주라는 겁니다. 즉 개인의 특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직무를 설계하는 걸 핵심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어요? 자, 이때 하나만 더 합시다. 이때 해크맨과 올드햄의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는 그거는 공식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적혀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술의 다양성과 두 번째, 기술의 정체성과 세 번째, 기술의 중요성. 요 3가지는 더하기로 해주고요. 그 다음 자율성과 피드백. 요 공식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모티베이션, 즉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들어봐요. 공식은 이런데 이 공식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이 공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잘 봐요. 기술의 다양성과 과업의 정체성과 과업의 중요성은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율성과 피드백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봐봐. 더하기는 이 중에 하나가 0이 돼도 이 전체 값이 0이 안 돼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곱하기로 이루어진 자율성과 피드백은 하나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0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해크맨과 올드햄은요. 이 공식을 통해서 이 5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오케이, 자율성과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케이? 문제는 쉽죠. 핵심 직무 특성이 아닌 거 이 5가지 중에 아닌 거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마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체크합시다. 그다음 27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자, 볼게요. 1번. 직무 설계를 할 때 작업자, 오케이, 성장 욕구를 고려해라. 아까 이야기를 했죠. 2번. 직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작업자의 심리 상태, 그게 바로 성장 욕구 이런 거죠. 성장 욕구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착각했네요. 요 성장 욕구는 조절 변수고 지금 말씀드린 심리 변수는 뭡니까? 이 심리 상태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거 말한 겁니다. 요거 의미성과 책임감과 지식, 그렇죠?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요 3개가 어떻게 잘 되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물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3번, 과업의 중요성이란 조직 내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작업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4번, 과업의 정체성이란 직무 수행 방법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과업의 정체성이란 전체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일이 너무 하찮은 게 아니라 전체 일에서 그렇죠,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는 정도를 말합니다. 틀린 거는 정답 4번. 5번, 직무 충실화 개념을 응용하고 있다. 그렇죠. 직무 충실화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직무 특성화 이론입니다. 즉 이거 직무 충실화 쪽은 직무 재설계에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자, 278번 들어가 볼게요. 인사 고가 오류 중 피고가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평가. 이게 뭡니까? 고정관념. 그게 뭐예요? 상동적 오류.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정답 1번. 오케이. 그 다음 27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 설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는 개인 수준에서 직무 재설계 방법이다. 그렇죠? 나중에 직무 설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아무래도 직무 재설계랑 직무가 이게 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실제 문제 나올 때는 그 2개가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요거 해놓고 나중에 직무 재설계에서 한 번 더 복습 삼아서 할 테니까 그때 정리합시다. 정확한 건 거기니까. 자, 그 다음 2번. 작업자의 직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인력 배치 폭도 넓어진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갈 수 있으니까 인력 배치 폭이 넓어지겠죠. 3번, 한 작업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수를 늘리고 의사 결정과 관련된 권한과 직무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건 이건 수평적 직무 확대가 아니라 수직적
직무 확대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짝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직무 수 위쪽으로 갈수록 권한이에요. 그러면 권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직무 수만 늘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직무 확대화라고 하고요. 반면 직무 수와 권한을 함께 늘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수직적 직무 확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직무 확대화를 다른 말로 그냥 직무 확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수직적 직무 확대는 요거를 다른 말로 직무 충실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오케이. 3번. 자, 4번. 직무 분석에서 정리된 자료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오케이. 그렇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고 직무 평가의 기본 자료가 기술서와 명세서가 되겠죠. 5번. 직무 분석에서 관찰법은 직무 분석자가 작업자의 직무 수행을 관찰하고 직무의 내용과 직무 수행 방법, 작업 조건 등 필요한 자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히 육체적 활동과 같이 관찰 가능한 직무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찰법은 단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관찰법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들이 뭐냐? 정신노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280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직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를 물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1번. 직무 충실화는 전문화된 단일 과업을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했네요. 직무 충실화는 수직적이라 그랬죠. 반면 직무 확대는 종업원의 직무를 수직적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수평적이겠네요. 맞는 거 찾아라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직무 평가는 수행 업무 분석과 수행 요건 분석을 통해 누가 어떤 직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 아니요. 수행 업무 분석과 수행 요건 분석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단순 직무의 서열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직무 분석 기법에는 과업 목록법, 중요 사건 기록법, 자유기술법, 행동기준 고가법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과업 목록법, 중요 사건 기록법, 그다음에 자유기술법, 그다음에 행동기준 고가법. 이거 그때 제가 한번 살짝 설명했죠. 이거 BARS라고. 이거 다 뭡니까? 이거는 직무 분석 기법이 아니라 전부 다 뭡니까? 인사평가 기법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직무 명세서에는 교육의 경험, 지적 능력과 지식, 직무 경험, 업무 기술이 명시되는 데 비해 직무 기술서는 직무의 명칭, 직무 개요, 직무와의 책임이 명시된다. 그렇네요. 명세서는 주로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술서는 내용에 대한 내용과 요건이 같이 적혀 있는 거니까 정답 4번이 되겠네요. 5번. 해크맨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모형을 보면 과업의 다양성,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의 중요성, 과업의 자율성, 틀렸죠.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정체성, 다 틀렸네요. 그렇죠? 피드백은 맞고. 뭐였습니까? 기술의 다양성, 일단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과업의 정체성. 세 번째, 과업의 중요성. 네 번째, 그렇죠. 뭐요? 자율성. 그 다음, 피드백. 요 5가지죠. 오케이. 틀렸네요. 정답 4번. 자, 281번 볼게요. 직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거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직무평가는 직무급 도입에 도움이 되며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렇죠? 자주 했던 거. 2번. 직무 충실화는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의사결정과 권한과 책임을 함께 증가해야 됩니다. 직무 충실 아까 뭐라 그랬죠? 수직적 직무 확대화인데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과업의 수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권한과 책임도 함께 증가시키는 거라고 했죠. 과업만 증가시키는 거 뭐였죠? 수평적 직무 확대야. 다른 말로 직무 확대. 이것도 맞네요. 3번. 직무 분석은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을 구체화하고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거. 그렇죠? 내용과 요건 분석하는 거. 4번. 직무 확대는 과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무의 범위를 수직적 아니고 뭐였습니까? 아까? 수평적으로. 정답 4번. 5번. 해크맨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5대 핵심 직무 특성에는 과업 정체성과 과업 중요성이 포함된다. 그렇죠? 요거 2개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282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282번. 직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맞는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1번. 해크맨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핵심 직무 특성에는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완결성 아니죠.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은 맞고요. 자율성 맞고요.
다양성, 자율성 맞고 청정 욕구 아니라 뭡니까? 피드백. 틀렸네요. 2번,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과업의 중요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할수록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책임감은 뭐와 관련된 거죠? 과업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렇죠, 자율성. 그래서 틀렸죠? 3번, 직무 충실화는 재량권과 책임은 변화시키지 않고 아니죠. 재량권과 책임을 크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작업하는 종류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네. 4번,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 오케이, 기준 직무 선정하고 이거와 평가하는 거죠.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평가하려는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와 비교하는 거 정확하네요. 정답 4번. 5번, 서열법은 직무의 수가 많을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 아니죠. 직무의 수가 많을 때는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요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뭡니까? 그렇죠.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283번 들어가 볼게요. 직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요소 1번, 요소 비교법을 사용하여 직무 평가를 할 때 직무의 평가 요소와 기준 직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히 맞네요. 그렇죠? 쉽네요. 이제 다 많이 해서. 2번, 해크맨과 올뎀이 주장한 직무 특성 이론 중 핵심 직무 특성의 기능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직무, 여기까지 다 맞는데 직무 독립성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율성. 마지막 피드백도 맞죠? 3번, 직무 충실화란 과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직무 수만 단순 증가시키는 거. 직무 충실화가 아니라 뭡니까? 직무 확대. 서열법을 사용해서 직무를 평가할 때는 등급 분류 기준을 선정하는 건 서열법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등급 기준이 있는 거. 수미양가나 혹은 상중하. 뭡니까? 분류법.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중요 심리 상태의 작업에 대한 만족감,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감,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 자, 책임감과 지식은 맞는데 만족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의미감. 그렇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맞네요. 284번. 인사고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했습니다. 인사고과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네요. 저희 지난번 시간에 인사고과는 인사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사평가 뭐였습니까? 종업원 평가하는 거죠. 인사평가 왜 합니까? 그렇죠.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사람은 다른 쪽에, 많은 사람은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 직무의 가치평가는 말 그대로 이건 직무관리죠. 정답 2번.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맞고 인력 계획 및 인사 기능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거.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사람 제대로 뽑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 맞고요. 마지막 조직 개발과 근로 의욕을 증진시킨다. 그렇죠. 못한 사람은 좀 더 자극을 주고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해서. 오케이. 정답 2번. 간단하네요. 285번. 평가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1번. 목표에 의한 관리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협의를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표에 의한 관리, MBO는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거를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네요. 2번. 동일한 피평가자에 대해 여러 사람이 평가하여도 일관성 있는 평가 결과가 나올 때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 오케이. 자, 이거 지금 잠깐 하나만 정리합시다. 잠깐만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평가라는 걸 할 때는요. 크게 4가지 요소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신뢰성, 타당성, 그 다음에 실용성, 그 다음에 수용성입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자주 나올 건데요. 자, 신뢰성이라는 거 뭐냐? 이런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역을 쏜다고 할게요. 관역을. 그러면 자, 관역을 쏠 때 신뢰성이라는 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첫 번째 관역을 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도 이렇게 나왔고요. 세 번째도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쏠 때 쏜 지금 관역의 표적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나오죠. 그쵸? 그거예요. 바로 첫 번째 테스트하고 두 번째 테스트하고 세 번째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결과치가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를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 신뢰성은요. 관역의 중앙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비슷하게 나오면 그 신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타당성은 뭐냐? 타당성은 이런 거죠. 여기에서
자,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결국 관역의 가운데를 얼마나 잘 때렸냐예요. 그럼 첫 번째 타당성이 여기 있으면 요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때렸다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때렸다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녹색으로 사격을 했을 때 가운데에 계속 때리고 있고 일관되게 가운데가 나오죠. 그럼 뭡니까? 녹색은 오케이 신뢰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파란색은 가운데는 때리지 일관되게 나오고 있긴 하나 비슷한 위치에 가운데를 때리지 못했기 때문에 파란색의 사격은 신뢰성은 있으나 타당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실용성은 뭐냐? 이런 거죠. 가급적이면 적은 횟수로 쐈을 때 관역을 때리면 제일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 해가지고 최대한 정확하게 가운데를 때리면서 일관되게 나오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실용성.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평가를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우리는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 가운데 관역을 잘 때렸냐의 정도, 그 다음 그거를 최대한 비용 대비 산출이 경제성 있게 되는 게 실용성, 마지막으로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요. 동일한 피평가자, 대상자를 여러 사람이 평가했다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동시에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일관되게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자신과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유사한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건 관대화 경향이 아니라 여러분 관대화 경향은 피평가자들의 대부분의 평가를 후하게 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유사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비슷한 사람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서열법으로 평가할 경우 강제적으로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성과의 절대 수준을 파악하거나 집단 간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서열법은 단순히 서열이라서 절대값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5번. 인적 평정센터법. 이게 Human Assessment Center라고 해서 HAC 혹은 줄여서 AC라고 하는데요. 인적평정센터법은 관리자 선발이나 승진 결정에 활용되는 방법으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게 개발되어 있다. 그렇죠? 인적평정센터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평가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그 연수원에 불러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제 각종 어떤 미션을 주면서 그걸 어떻게 수행해 가는가를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평가해 가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인적평가센터법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 자, 보겠습니다. 고과자가 비고과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신의 특성이나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이거 앞쪽에서도 비슷한 거 하나 했네요. 뭡니까? 주관의 객관화. 그렇죠? 자, 287번. 앞에 피평가자가 고성과라면 뒤에 평가자가 더 저성과자로 보이는 거.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면접 때. 면접 때 앞쪽에 지원자가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친구가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사실 평균적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 친구가 너무 잘해서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못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대비 오류. 정답 5번. 그렇죠? 나머지 다 했으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다 앞에서 했으니까. 자, 288번 한번 볼게요. 자, 288번. 자, 인사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볼게요. 1번. 서열법은 피평가자를 최고부터 최저 순위까지 상대적 서열 결정. 그렇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 서열 결정이에요. 요거 맞네요. 2번. 평정척도법은 다수의 성과 차원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정 요소의 선정과 각 평정 요소별 가중치의 결정, 평정 척도의 결정 등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평정 척도법이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이 되겠네요. 이것도 맞아요. 3번 대조표법. 이게 여러분 체크리스트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국어로는 이제 대조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쭉 기술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체크, 아니면 놔두고 했으면 체크. 이게 체크리스트법이죠. 대조표법은 직무상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당 항목에 피평가자가 해당하는 경우에 체크하는 거다. 오케이, 맞네요. 4번 주요사건기록법. 앞쪽에서 한번 했죠. 주요사건기록법은 조직 성과 달성에 특별히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피평가자 행동을 일단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정확히 맞네요.
5번에 행위기준 평정법. 이거 발스라 그랬죠. 발스.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쭉 적어놓고 여기에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럼 이 중에 그 사람에 해당되는 등급을 체크를 해서 요 점수를 가지고 그렇죠. 여러 개의 행동들의 점수를 다 더해서 측정하는 게 행위기준 평가법인데 개인의 성과, 목표와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달성 정도를 파악해서 구성원 간의 상대적 서열을 평가한다. 뒤쪽에 있는 요 내용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바로 MBO죠. 목표에 의한 관리법. 그렇죠? 앞에서 했던 MBO.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5번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89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인사 고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1번, 자기 고가는 동료 고가에 비해서 관대와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항상 자기한테는 후하게 점수를 주니까. 2번, 현혹 효과는 고가자가 고가 대상자의 어느 한 면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 정확하네요. 3번, 대조 효과. 아까 좀 전에 말했죠? 대조 효과, 다른 말로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고가 대상자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과 비교하는 거. 앞에 있는 면접자가 너무 잘하면 뒤쪽에 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해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 맞죠? 4번, 강제할당법 앞쪽에서 한번 설명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을 때 무조건 몇 퍼센트는 A, 몇 퍼센트는 B 이렇게 주는 거. 강제할당법을 사용하는 경우 고가 대상자의 실제 성과 분포와 각 성과 집단의 미리 할당된 비율 분포가 일치한다. 아니죠?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정규 분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할당법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정규 분포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답 4번. 5번, 고가의 일관성은 동일한 고가 대상자에 대한 반복 고가에서 같은 결과를 얻는 정도다. 그래서 이 일관성이 높은 게 뭐였습니까? 그게 신뢰성이 높다라고 했죠. 오케이, 289번까지 문제 풀어봤네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